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저녁 산책 중인데 5분 만에 철학 개념 하나 38번째 프로이트의 그 위상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상학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프로이트가 자아의 정신 구조를 위치시키는지를 살펴보는 토폴로기라 그러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5분 만에는 마치기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초기 프로이트 꿈의 해석을 쓰고 농담과 무의식을 이야기했던 이 초기 프로이트는 의식의 구조를 이렇게 나눕니다. 정신, 마음의 어떤 그 구조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초기 프로이트는 삼원적인 어떤 그러한 정신 구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의식과 전의식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전의식의 기능은 무의식에 들어있는 어떤 사물표상이라 그러죠. 보르트 폴슈텔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욕망의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사물표상을 언어로 해석해서 의식으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의 기능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거죠. 초기 프로이드는 어쨌든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 이런 방식으로 크게 보면 두 개의 어떤 큰 원으로 나누었다고 본다면 1923년에 자아와 이들을 쓸 때에 프로이트는 이것을 완전히 바꾸면서 이드, 자아, 초자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드, 자아, 초자아로 나누면서 초기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강조했는데 후기 프로이트는 성인이 되어가면서 자아의 어떤 그러한 이드의 지배, 점령, 통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무의식이 어떤 자아를 의식을 점령하는 이런 구조를 어느 정도 뒤집었다고 할 수 있겠죠. 락강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프로이트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어쨌든 후기 프로이트, 자아와 이들을 썼을 때의 후기 프로이트는 이러한 삼원적인 구도로 자기의 정신 구조를, 인간의 정신 구조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태어나면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 아이는 이드로 구성되어서 태어납니다. 일단 태어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욕구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프면 울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마음에 안 들 욕구에 차지 않으면 다 우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외부 지각, 이 프로이트는 바르네뭉 베부스트자인이라고 하는 지각 의식 체계를 항상 중요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유아의 어떤 그 욕망의 덩어리, 욕구의 어떤 그러한 덩어리를 프로이트는 어떤 에너지의 집성체로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최초의 그 욕망의 그것은 쾌락 원칙이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잖아, 그죠? 그 외부 세계와 접촉하게 되면서 그 아이는 지각 의식에 붙어 있는 지각, 내뭉의 이 구조를 통하여 현실 원칙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드는 자아를 마침내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최초에 태어나자마자 이드로 구성된 이 유아는 외부 세계의 현실 원칙과 만나면서 마침내 어떤 그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최초로 나타나는 게 성충동. 그게 성에 대한 어떤 그 충동이 욕구가 그 최초의 이드의 어떤 욕구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외부의 현실 원칙과 만나는데 이 시기에 그 유아는 학문기, 구강기가 먼저입니다. 구강기, 그 다음에 학문기, 남근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 유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욕망하고 아버지를 거부하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상속자가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아이가 포기하고 외부 세계의 어떤 현실 원칙을 따라서 이 자아가 마침내 이드의 욕망을 포기하고 드디어 산책 중인데 모기가 막 나타나네요. 이 자아는 그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상속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초자아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외부 세계의 어떤 그러한 그 사회법을 마침내 받아들이면서 그 아이는 자아의 성숙기를 맞이하게 되고 올바른 인간으로 그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한테서 자아는 철저하게 어떤 그 초자아의 어떤 이러한 그 탄생과 더불어서 이드와 초자아의 어떤 갈등 관계에서 외부의 어떤 그러한 현실 원칙을 따라서 이들을 잘 통제하고 초자아의 명령에 어느 정도 잘 조정해서 따라가는, 그러면서 이 자아가 마침내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아 심리학의 어떤 출발점을 준 게 바로 자아와 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락강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는 죽을 때까지 분열되어 있는데 무슨 통합이나 윤리나 도덕이 도덕적으로 프로이트가 흘렀는가, 이 점에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초자아가 생기면서 아이의 내면을 지배하는 게 마침내 초자아가 돼버려요. 그래서 초자아는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법이 돼버려요, 아이한테서. 그래, 아이의 내면에 들어가서 마침내 아버지의 권위가 머릿속으로 들어가 내면을 지배하는, 자아의 내면을 지배하는 어떤 구조가 초자아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이러한 그 현실 원칙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게 바로 초자아의 기능이겠죠. 그러나 이드는 끊임없이 쾌락 원칙을 추구하고 이 자아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모순을 끊임없이 양산하는데 아이는 마침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회법을 받아들여서 자아의 통합적 기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이 점에서 후기 프로이트는 도덕의 어떤 그러한 칸트의 정언명법에 어느 정도 복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아와 이드에 보면은 칸트의 도덕 법칙을 마침내 정언명령을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상속자가 바로 칸트의 정언명법이다, 이러면서 초자아를 설명하기도 하죠. 참 재미있는 그러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자아에는 두 개 다가 동일하게 공속하는 겁니다. 그게 자아는 이드의 어떤 명령을, 욕망을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또 자아 안에 있는
오이디 콤플렉스의 상속자인 어떤 초자아의 명령과 사회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개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자아는 마침내 이들을 정복하고 초자아의 명령을 적절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현실 원칙을 따라서 내부의 쾌락 원칙을 통제하는 이러한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정신분석학이 쾌락 원칙의 욕망의 구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 원칙을 잘 따르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도구라고 후기 프로이트는 설명하고 있죠. 이 점에서 물론 이드의 어떤 그러한 욕망의 능력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프로이트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 점에서 이드 초자아의 어떤 그러한 탄생과 복잡한 어떤 구조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구조를 잘 인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러한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어떤 사유와 개념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락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락강의 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상속자가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초자아라든지 인정하는 초자아다. 초자아는 바로 거기로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그리고 락강이 사용하는 이러한 락강의 어떤 상징계에서의 어떤 사회법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지적의 해석도 여러분들은 이런 프로이트의 근본적인 어떤 사유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 오늘날은 참 철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니까. 어쨌든 5분 강좌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는 끊임없이 생각나고 많지만은 어쨌든 38번째 프로이트의 토폴로기 위상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 꼭 구독해 주시고 사막의 철학자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